그날 밤 그는 문을 열어서는 안 됐습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 29 선비 이도현은 낡은 기와집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밤중 문을 긁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쓱, 쓱, 쓱. 손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문 아래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핏빛이 섞인 검붉은 물,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이도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었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시 바람 소리였구나. 그 순간 발목에 무언가 감겼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끈적한 손. 문 밖 어둠 속에서 나온 창백한 손이 그의 발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은 길었고 검은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그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그날 밤 이도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숨이 남의 손에 쥐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죽은 자가 산 자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번 연 문은 다시 닫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잊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문을 열어줄 사람을. 이도현, 29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그는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하여 이 작은 고을의 관리로 부임한 참이었습니다. 영특하고 총명하고 무엇보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믿었습니다. 논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부임 첫날 고을의 이방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나리, 여기가 나리께서 머무실 곳입니다. 그것은 고을 외곽에 있는 낡은 기와집이었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관사가 따로 있지 않소. 이방이 머뭇거렸습니다. 관사가 지금 수리 중이옵니다. 한 달만 이곳에서. 알겠네. 이방이 떠나려다 멈춰 섰습니다. 나리, 이 집에서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시옵소서. 이상한 소리? 이방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집에서 3년 전에 한 여인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도현이 웃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귀신이 나온다는 말이오? 나는 귀신을 믿지 않소. 죽은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소. 이방이 한숨을 쉬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이도현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방 하나, 마루 하나, 부엌 하나. 간소한 구조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등잔에 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낙엽이 구르는 소리.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첫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이도현은 낮에 관아 이를 보고 돌아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 이도현은 눈을 떴습니다. 쓱쓱. 무언가 벽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벽지 안쪽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뚝. 이도현의 이마 위로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천장의 석가래에 누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은 여인.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목은 이상하게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목을 맨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눈은 새하얗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혀는 길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 혀가 천천히 이도현의 이마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뚝, 뚝, 뚝.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물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먹먹했습니다. 이도현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석가래에서 떨어져 공중에 떠서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도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썩은 물 냄새가 났습니다. 당신은 이 씨가 아니십니까? 이도현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여인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소름 끼치도록 슬펐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이도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마루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5개의 손가락 자국. 이도현은 병으로 며칠을 앓았습니다. 열이 나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관아로 나가 이방을 불렀습니다. 그 집에서 죽은 여인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오. 이방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홍연이었습니다. 이 고을 양반 집안 딸이었지요. 홍연, 19살의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홍진사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혼약자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퍼졌습니다. 홍씨 집딸이 정절을 잃었다더라. 그 소문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혼약은 깨졌습니다. 집안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홍연은 집 밖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수군거림. 그로부터 한 달 후, 홍련은 자신의 방에서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그 소문이 거짓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 예. 홍련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다는. 누가? 홍련의 사촌 오라비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홍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촌은 지금 어디 있소? 지금도 이 고을에 살고 있습니다. 홍씨 집안의 재산을 모두 차지했지요. 이름은 홍대식이라 합니다. 이도현은 고을의 노인들도 찾아갔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홍련 아가씨는 정말 가엾은 분이었지요. 착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처녀였습니다. 그런 분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지요. 다른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날이 그 집에는 들어가지 마시옵소서. 홍련 아가씨가 아직 그곳에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요? 밤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 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벽을 긁는 소리. 한 번은 나그네가 그 집에서 묵었다가 다음 날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 합니다. 무언가 자신의 목을 조르려 했다면서요. 그날 밤 이도현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홍련을 만나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이도현은 방 안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홍련, 나는 당신의 억울함을 알고 있소. 나타나 주시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도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도현이라 하오. 나는 당신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소. 그때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방 한 구석에 조용히 흰 옷을 입은 여인, 머리카락은 길고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제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퍼 보였습니다. 홍련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부르십니까? 이도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소. 억울함. 홍련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소. 홍대식을 벌할 수 있소. 홍련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홍대식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오? 홍련이 이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죽인 것은 홍대식만이 아닙니다. 처음 그 소문을 퍼뜨린 자는 따로 있습니다. 누구요? 홍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이도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이 관찰사, 당신의 아버지. 그분이 그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홍련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 이도현의 아버지는
이 고을의 관찰사였습니다. 그때 홍진사와 땅 문제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홍진사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 관찰사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직접적으로 해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소문. 이 관찰사는 고을 사람들에게 슬쩍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홍진사 딸이 밤에 남자를 만난다더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었습니다. 홍씨 집딸이 정절을 잃었다더라. 혼약이 깨지고 홍진사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홍여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촌 오라비 홍대식이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홍연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목을 맨 것처럼 꾸몄습니다. 홍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죽인 것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 소문만 없었다면 저는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도현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홍연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나는 전혀. 홍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무죄입니까? 당신은 그 죄의 씨앗입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다음 날 이도현은 홍대식을 체포했습니다. 관하로 끌고 와 신문했습니다. 처음에 홍대식은 발뺌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하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그 계집을 내가 죽였다. 관아의 관리들이 경악했습니다. 홍대식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계집이 재산을 차지하면 나는 거지가 된다. 노름 빚에 허덕이던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목을 졸랐다. 그리고 목을 맨 것처럼 꾸몄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오? 홍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만 나쁜 게 아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자가 따로 있다. 전임 관찰사, 이 관찰사가 그 소문을 만들었다. 나는 그 틈을 이용했을 뿐이다. 이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관찰사가 홍진사를 미워했다. 땅 문제로 소송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딸에게 누명을 씌웠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전임 관찰사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그리고 그의 아들이 지금 이 고을의 관리로 있다니. 이도현은 괴로웠습니다. 아버지의 죄. 그것은 곧 자신의 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이도현은 관아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관찰사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방이 말렸습니다. 나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리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아니요. 나는 그 피를 이어받았소. 그 죄의 씨앗이오. 이도현은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홍대식은 사형을 받았습니다. 홍연의 억울함은 풀린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도현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홍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당신은 제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지만 당신이 죄를 인정한 것과 피를 갚는 것은 다릅니다. 이도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나는 관직도 내려놓았소. 아버지의 죄도 고발했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피는 피로 갚아야 합니다. 홍연의 손이 그의 목을 향했습니다. 안 돼. 나는 죄가 없소. 당신은 그 씨앗입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자입니다. 홍연의 손이 그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갑고 강한 힘이었습니다. 이도현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용서. 홍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프고 무섭고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도현의 눈앞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도현은 그 집 마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목이 비틀려 있었습니다. 마치 목을 맨 것처럼. 하지만 밧줄은 없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5개의 손가락 자국.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의 죄를 비관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홍연이 복수를 한 것이라고. 이방은 그 집 앞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홍연 아가씨,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당신의 원수를 갚았으니.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2. 젖은 발자국과 무거운 발자국. 여인의 발자국과 남자의 발자국. 문을 긁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쓱쓱, 쓱쓱. 이제는 2배로 컸습니다. 마치 2 사람이 함께 긁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하나는 여인의 목소리, 하나는 남자의 목소리. 이도현도 그곳에 갇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용감한 젊은이가 호기심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미친 듯이 뛰쳐나왔습니다. 2명이다. 2명이 나를 잡으려 했다. 여자와 남자. 2 다 목이 비틀려 있었다. 그 후로 아무도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집은 폐가가 되었습니다. 지붕은 무너지고 담장은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쓱. 문을 열어주시오. 그리고 웃음소리. 여자의 웃음과 남자의 신음이 섞인.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울함과 복수, 그리고 죄가 어떻게 대물림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도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홍연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고발하고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홍연의 원한은 너무 깊었습니다. 그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은 자의 원한은
피로만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도현도 같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그가 직접 저지른 죄는 없었지만 그 피를 이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한 번 퍼뜨린 소문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관찰사가 퍼뜨린 거짓 소문 하나가 홍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둘째, 억울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홍연의 억울함은 3년이 지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그 원한은 남았습니다. 셋째, 죄는 대물림 될 수 있습니다. 이도현은 아버지의 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귀신은 억울함이 남긴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억울함은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는 피를 부르고 죄는 대물림됩니다. 그날 밤 이도현은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편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